그날 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눈 덮인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추적병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쫓아왔습니다. 9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그 땅에서 나는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북한 보위부 상사의 탈출기입니다. 9년간의 군생활, 그리고 단 하룻밤에 목숨을 건 도주.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 그때의 이름은 최명철이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깊은 산골에 있는 군부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9년 동안 보위부 상사로 복무했습니다. 보위부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군대 안의 비밀 경찰입니다. 군인들을 감시하고 체제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색출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때로는 동료를 밀고 해야 했고 때로는 친구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자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고 의심하는 눈빛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영하 20도를 오가는 혹한 속에서도 이불을 팍차고 일어나 군복을 입습니다. 점호를 마치면 부실한 아침 식사. 옥수수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오전에는 부대원들의 사상 검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배급을 불평했는지, 누가 남조선 방송을 들으려 했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순찰을 돕니다. 창고 점검, 막사 검열, 초소 순찰. 같은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치학습 시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는 문서를 읽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모두가 졸면서도 박수를 치고 감동한 척 눈물을 짜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9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배급에 불평한 적도, 체제를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군인, 충성스러운 당원. 그게 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도망쳤냐고요? 그건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부대 창고 점검을 맡은 날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고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병력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치 식량이라면 쌀, 옥수수, 감자, 통조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날 본 창고는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급히 기록 장부를 펼쳤습니다. 쌀 2톤, 옥수수 3톤, 감자 1.5톤. 분명 장부상으로는 한 달치 식량이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일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손끝이 장부의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수정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우개로 문지른 듯한 자국, 그 위에 다시 적힌 숫자들. 조심스럽게 장부를 빛에 비춰보니 원래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숫자 옆에는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치지도원의 도장이었습니다. 정치지도원. 그는 부대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에서 직접 파견된 인물로 부대의 모든 정치적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부대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북한에서 부정부패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간부들이 배급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아넘기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정치지도원이 직접 개입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게 된 사람은 보통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장부를 덮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본 척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보고해야 하나? 하지만 보고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부대장. 그는 정치지도원의 눈치를 봅니다. 상급 부대. 그들도 한통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것을 잊고 그냥 제 할 일만 하자. 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침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낡은 군화 한 켤레였습니다. 흑투성이 군화가 침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냥 군화일 뿐이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언제든 데려갈 수 있다. 조심해라. 보위부나 보안원들은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습니다. 신발, 담배, 때로는 쪽지 한 장.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당사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압니다. 저는 군화를 주워 막사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찍히면 끝입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여동생이 평양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동생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겁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 보이지도원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최명철 상사. 예. 오늘부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다. 전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전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승진, 다른 하나는 숙청.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어느 쪽인지 명확했습니다. 전출지는 어디입니까? 군단에서 직접 지정할 것이다. 짐은 오늘 안에 싸라. 그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보이지도원이 눈을 피한다는 것. 그건 상대방이 이미 처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차량은 내일 새벽 4시에 온다. 준비해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출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그 차량에 타는 순간부터 저는 어딘가로 끌려가 신문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사하거나 자살할 것입니다. 동료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말을 섞으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9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문제 삼기지 않으려고,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도망쳐보는 건 어떨까? 저는 9년 동안 보위부 상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병사들, 공개 처형되는 장면들,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모습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척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금강산 관광객 차량 호송 임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측 관광객들이 금강산으로 오가는 길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금강산 도로의 모든 구간을 외웠습니다. 초소 위치, 감시구역, 초병교대 시간, 그리고 감시 공백 구간. 금강산 도로 중간에 약 1.7km 구간은 양쪽 초소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입니다. 관광이 활발할 때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관광이 중단된 후로는 사실상 버려진 길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만 넘으면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철조망과 지뢰지대가 있지만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비활성화된 구역의 위치를. 문제는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차량이 온다면 오늘 밤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채는 순간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북한 돈 몇천 원, 배급표 몇 장, 그리고 손목시계 하나. 남한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이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창고에서 봤던 그 장부. 저는 낮 동안 몰래 그 장부를 폭사해뒀습니다. 만약 제가 남한에 도착하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군복 상의를 벗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보이부 상사 군복은 특수한 마크가 있어서 멀리서도 식별됩니다.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간인 옷은 아니지만 최소한 군인처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군번줄을 벗었습니다. 9년 동안 제 목에 걸려 있던 것. 이걸 벗는다는 건 제가 더 이상 조선인민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군번줄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나? 만약 잡히면 나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어차피 내일이면 나는 죽어. 동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군번줄을 배낭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냥 살아야 한다. 새벽 1시.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잠들어 있고 야간 보초만 몇 명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배낭을 메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한 채씩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어서 발자국이 남을 게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막사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볼일을 보러 가는 길이라 자주 사용되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사각, 사각. 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도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저를 가려주니까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 주변에는 감시초소가 여러 개 있고 순찰병들이 불규칙하게 돌아다닙니다. 저는 제가 외운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약 2km를 가면 금강산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5km를 가면 단절 구간이 나옵니다. 총 7km. 걸어서 약 2시간 거리입니다. 새벽 4시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사라진 걸 모를 테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각 소리였습니다. 삑삑.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들켰어?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철을 찾아라. 도망쳤다. 이쪽 숲을 뒤져라.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밤 제 막사에 감시병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숨어 있을까 아니면 뛸까? 하지만 숨어 있으면 결국 발각됩니다. 그들은 수색견까지 동원할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저기 움직이는 게 보인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쏘지마. 살려서 잡아야 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죽이려고 쏘는 게 아니라 협박용이라는 것.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벗어 던졌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장부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나무 사이로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금강산 도로였습니다. 도로다. 제발. 저는 비틀거리며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 100m 정도 뒤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는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웠지만 숲속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차다. 저는 재빨리 도로 옆 배수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배수로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숨이 턱 막혔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배수로를 비췄지만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춰 물속에 잠겼습니다. 차가 지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차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 쪽으로 간 것 같다. 양쪽 초소에 연락해. 남쪽으로 도망쳤다. 저는 배수로를 따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로는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돌이 팔을 찔렀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도망쳤군요. 그때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측 감시탑의 조명이었습니다. 가까워졌어.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순간 배수로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는 확인했나? 아직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배수로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물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음 구간으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더 갔을까요? 배수로가 끊어지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노출된 구간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는 조용했습니다. 초소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단절 구간이다. 1.7km의 공백지대. 양쪽 초소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차가 지나다니고 때로는 도보 순찰병도 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차는 보통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지나다닙니다. 방금 한 대가 지나갔으니까 다음 차까지는 약 15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15분. 1.7km를 달려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다. 배수로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1km, 1.5km.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아니야. 저는 다시 도로 옆 수풀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수로가 없었습니다. 눈 덮인 풀숲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다가왔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는 잠시 멈췄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드디어 단절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철조망과 지뢰지대.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 약 3m의 철조망. 그 위에는 날카로운 철선이 감겨 있고 철조망 너머에는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마지막 장벽.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 구간에는 초소가 없었습니다. 관광이 중단된 후로 이 구간에 경비가 느슨해졌다는 정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철조망과 지뢰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일부 지뢰를 제거했던 구역. 그 구역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철조망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지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철조망에서 정확히 37m 왼쪽으로 가면 비활성 구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눈 속에서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녔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다. 저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문제는 철조망을 어떻게 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배낭에서 작업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위에 걸쳤습니다. 최소한 날카로운 철선을 직접 만지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닿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철선이 옷을 뚫고 살을 찔렀습니다.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1m, 2m,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철조망 쪽이다. 추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쏴. 지금 쏴.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철조망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지뢰지대다. 조심해. 뒤에서 추격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조망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뢰 때문에 함부로 넘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지뢰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제 발밑으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뢰?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20m, 30m, 50m. 드디어 지뢰지대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추격병들이 철조망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조명탑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키는 곳.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 아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남한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북한의 진실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명철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부는 국가정보원에 전달되었고 북한 내부 부정부패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강연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사람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9년 동안 저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밀고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며 살고 감시당하며 살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그곳에도 제 동생이 있고 제 동료들이 있고 제가 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